베르니에는 수련의 연못으로 유명한 저택이 있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집이다. 햇빛이 가득한 수련의 연못에는 그림 그리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동양풍에 다리가 있고 수련이 피고 버드나무 숲 그림자가 미미한 바람결에도 떨리는 연못. 생애의 후반 30년을 모네는 이 물의 정원을 그리는데 바친다. 빛으로 가득 찬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색채 변화. 그 미묘한 빛깔의 뉘앙스를 표현하고자 모네는 수련의 연못을 그리고 또 그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옮겨감에 따라 시시각각 물 빛깔도 꽃의 형태도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직접 눈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한순간의 인상을 화면에 나타내고자 했던 수련의 화가 클로드 모네. 모네는 그가 만년에 혼신을 기울여 완성시킨 초대형 수련의 연못 8점을 조국 프랑스에 기증한다. 이 수련 대작은 빛과 색채에 대한 줄기찬 실험 끝에 도달한 모네 예술의 진수이다. 전통과 현대 감각의 조화를 이룬 세계 제1의 예술도시 파리. 이곳 카푸시느가 35번지 2층에는 색다른 간판이 걸려있다. 인상주의자들. 사진사 나다르의 제작소였던 이곳에서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인 1874년 한 전시회가 열렸다. 관전에서 계속 낙선한 화가들 30명이 모여 165점의 작품을 출품한 이 전시회에는 클로드 모네의 작품도 5점 들어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본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이다. 모네의 작품 인상해돋이에서 비롯된 이 인상주의는 그때부터 수많은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제1회 그룹전에서 인상주의자들이란 명칭을 얻게 된 회원들. 그들은 파리의 바티뇰과 11번지에 있는 카페 게르보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을 갖게 된다. 모네, 르누아르, 세잔느, 피사로, 시슬레이, 드가, 베르트 모리저 등이 핵심 멤버인 이 모임은 마네와 소설가 에밀 졸라가 주관해서 이끌어갔다. 사람들은 이들을 바티뇰 그룹이라고 불렀다. 파리의 남쪽 6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퐁텐블러 숲은 12세기부터 왕실의 사냥터로 알려지게 된 별장지이다. 1863년 23살의 모네는 클레이르 교수의 화실에서 만난 르누아르와 바질 그리고 시슬레이와 함께 퐁텐블러 숲으로 온다. 45도 각도로 빛이 들어오게 된 답답한 화실을 벗어나 맑은 햇빛과 신선한 대기로 충만한 퐁텐블러 숲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리러 왔던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대상과 원근법, 채색법 등의 원리를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모네와 삐사라와 르누아르는 그들 감각의 순수성에 충실하기로 했다. 미리 알고 있던 지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빛이 가득한 대기 속에서 한순간 망막 속으로 뛰어드는 어떤 인상을 빠른 분놀림으로 화면에 옮기는 것이다. 나는 새가 노래하듯이 그림을 그린다고 클로드 모네는 말한다. 소풍 나온 가족의 점심 식사 광경을 비롯해서 모네는 퐁텐블러 숲의 여러 곳을 스케치했다. 작품 풀밭 위의 점심은 1863년 살롱 미전에서 낙선된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에서 그 제목과 착상을 가져왔다. 모네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보관 상태가 나빠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만 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두 쪽으로 나뉘게 됐다. 이 작품에서 보듯 모네는 철저한 외관주의로 소재를 밖에서 찾고 밖에서 완성했다. 인상주의의 근본 원리라는 것은 작가가 어느 순간에 표현하고 싶은 소재가 있을 때 하루 중 그 순간의 빛의 변화에 따라 소재를 표현해야 하고 각기 다른 순간마다의 빛의 변화에 따라 소재의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매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매 순간마다의 각기 다른 효과를 표현하자는 논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이 그려내고 싶었던 것은 순간순간마다의 소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이한 인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항구 도시 르와브르. 5살 때 모네는 가족을 따라 파리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다. 르와브르 항구 옆에 있는 생타드레스 해변에다 모네의 아버지는 어선에 필요한 기구들을 파는 상점을 냈다. 10살 때 르와브르시 라마유 학교에 들어간 모네는 학교 공부보다는 바다 풍경에 더 마음이 쏠렸다. 비가 자주 오는 노르망디에 늘 변하는 하늘과 물 빛깔에 민감했던 소년 모네. 라마유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모네는 캐리커처를 잘 그리는 소년으로 유명해졌다. 모네의 캐리커처는 르와브르시 표구 상점에 진열되고 한 점에 20프랑씩에 팔렸다. 이 표구상에서 만난 화가 외젠부댕을 따라 모네는 처음으로 야외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린다. 이 작품은 부댕의 지도를 받아 밝은 자연의 세계에 눈뜨게 된 초기의 걸작이다. 직접 현장에서 그린 것은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힘과 생명감이 있다고 부댕은 가르쳐 주었다. 그는 또 마음을 치고 지나가는 강렬한 인상에 끈기 있게 집착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모네는 1872년 르와브르 항구의 해 뜨는 광경을 인상 깊게 그려냈다. 보는 눈을 뜨게 된 첫 순간을 모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처음에는 별로 생각 없이 부댕이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보다 주시해보게 됐다. 그때 갑자기 베일이 내 앞에서 찢겨나갔다. 나는 알았다. 쾌활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깨달은 것이다. 이때 모네의 나이는 17, 부댕은 33살이었다. 자연 속에서 얻은 3번의 본놀림은
화실에서 하는 이 일간의 작업보다 중요하다고 일러주는 부댕을 따라 모네는 24살이 되던 1864년 여름에 옹플레르로 왔다. 이곳에서 모네는 건강 때문에 파리를 떠난 친구 바질에게 편지를 썼다. 매일 나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제작 의욕은 대단합니다.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용킨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법의 수채화와 유화작품을 그립니다. 용킨드는 부댕과 함께 모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선배 화가였다. 모네가 25살 때 그린 이 작품은 빛과 그늘의 표현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밝고 신선한 대기를 느끼게 하는 화면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농가의 풍경이 생생하게 전해온다. 모네와 함께 살고 있던 까뮤는 모네의 창작 생활에 풍요한 영감을 주어 많은 작품을 낳게 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네 여인 모두 까뮤를 모델로 해 그렸다고 한다. 밝고 시원한 색감으로 빛과 그늘을 명쾌하게 나타낸 뜰의 여인들. 그러나 이 무렵 모네의 실생활은 몹시 어려웠다. 또 까뮤가 임신하고 있는 때여서 더 고통스러웠다. 친구 바질은 이러한 모네로부터 매월 50프랑씩 나누어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작품 뜰의 여인들을 2,500프랑에 사주었다. 세네강 상류 인상파의 섬 라크르누이에르. 이곳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놀이를 한다. 르노아르와 모네는 굶주림을 견디기 위해 세네강 상류 마을 보지발의 강가에 나가곤 했다. 환한 햇빛, 물 위에 번쩍이는 반사광, 바람이 불면 빛을 틀며 진동하는 나뭇잎. 그 모든 것은 때없이 변하는 것이면서도 결코 실증이 나지 않는 풍정이었다. 일렁이는 물결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빛의 무늬를 그리기 위해 모네는 대담하게 분할된 타치를 구사한다. 힘있는 붓자국의 층이 만들어내는 물 위에 반사하는 빛의 효과는 관찰을 통해 얻은 이 시기의 수학이다. 강가의 놀이터 라크르누이에르를 그린 다음 해 까뮤와 모네는 정식으로 결혼한다. 까뮤가 곤경 속에 낳은 아들 잠은 벌써 3살이었다. 결혼하던 1870년 단신으로 영국에 건너갔다가 다음 해에 네덜란드를 거쳐 돌아온 모네는 이곳 아르장토 이유에 정착한다. 모네는 1872년부터 1878년까지 7년 동안 이곳에 살게 된다. 이때를 아르장토 이유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에 제작된 작품들 중에는 인상주의 기법을 구사한 탁월한 작품들이 있다. 이곳은 화가와 소풍객과 뱃놀이꾼이 즐겨 찾는 마을이었다. 배를 타고 강을 오르내리면서 모네는 물과 빛의 예쁘게 그림을 그리곤 했다. 햇빛 속에서 풍경이 반사하는 빛의 밝은 광채를 그림의 물감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팔레트의 색채를 뒤섞지 않고 손색 그대로 붓의 터치로서 나란히 놓는 수법을 택하게 된다. 흔히 이런 기법을 색채 분할 또는 터치 분할이라고 부른다. 수면 부분에는
버무려지지 않고 나란히 찍힌 순수색의 그 무수한 닻이 일렬 횡대로 늘어선 흰 돛배들, 하늘을 덮은 굉장한 구름덩이. 화면 어디선가 거친 호흡이 느껴지는 것은 이 장관을 놓치지 않으려는 빠른 분놀림 때문일까. 단지 배우기만 하면 써먹을 수 있는 기술로서가 아니라 마치 새가 노래하듯이 생명의 리듬에 충만한 예술을 모내는 희구했다. 배후에서 철교 위를 급히 달리는 기차를 그리며 모네가 기다린 건 불시에 파나처럼 찍고 지나가는 한순간의 격렬한 감동이었다. 수증기를 토하며 목신 고함을 지르는 기차는 뜻밖의 시적이었던 것이다. 인상파 미술가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세계를 보도록 도와준 것 가운데 하나는 사진술의 등장이었다.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기 위해 화가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시기에 미술가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탐색과 실험이 요구됐던 것이다. 역으로 쓰던 건물을 개조해 만든 오르세이 박물관에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많이 있다. 푸른 양산을 쓴 까미유와 손에 꽃을 든 어린아들 장. 경쾌한 타치로 마치 오선지의 음표처럼 찍어놓은 개양기비에 타는 듯한 빛깔. 햇빛 무성한 들판이 꽃잎을 흔들며 여름의 시를 읊조리고 있다. 까미오와 아들 장을 데리고 야외로 나가곤 하던 아르장트 유의 한 시절에 모네는 행복했다. 모네는 가끔 부댕의 말을 떠올리곤 했다. 빛과 공기 속에서 자연이 만든 그대로인 채 모든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모네는 네덜란드에 갔을 때 일본의 채색 하나를 발견했다. 작품 일본 의상을 입은 까미오는 이국 시위의 반영이다. 생라자르역은 인상파의 본거지인 바티뇰과 카페 게르보와 근처에 있었다. 이곳은 또 마네의 화실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마네는 1873년에 철도를 그렸는데 모네는 그림의 모티브 선택에 있어서 얼마간 이 선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1876년부터 77년의 겨울 동안 모네는 이 생라자르역에 몰두해 있었다. 유리를 박은 거대한 역의 구내, 하얀 연기를 토하며 전신에서 김을 내는 기관차, 자주 변하는 풍경의 구도와 색조, 이 모든 것이 겨울이라는 계절의 정치와 썩 어울리는 것이었다. 6년 전 영국에서 터너의 비증기 속도를 보았을 때 감동이 이 연작의 동기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모네는 생라자르역 연작 8점을 제3회 인상파전에 출품했다. 연작의 색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우리는 역구 내의 수증기와 연기가 풀어내는 대기의 미묘한 색깔이 화가를 매혹시켰으리라고 느낀다. (1878년) 모네는 6년 동안 살던 아르장트유를 떠나 세느하류 베뚜유로 옮겨온다. 친구들이 큰 마음을 먹어야 찾아올 수 있는 후미진 마을 베뚜유. 이곳에 이사오기 전해인 1877년 세 번째 인상파 그룹전을 열었으나 비평계와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비난과 몰이해 속에 작품은 팔기 어려웠고 모네와 동료 화가들의 생활은 빈곤할 수밖에 없었다. 끼니를 잊기 어려운 가난 속에 까미유는 둘째 아들 미셸을 낳고 몸져 누웠다. 베드요 시절에 그린 겨울 풍경은 가라앉은 단색종이다. 이 벽지 마을에서 맞게 된 까미유의 죽음. 어느 날 나는 나에게 극히 소중한 여인의 죽음 앞에 마주섰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그 차디찬 시체 앞에서 관자놀이, 눈자위, 뺨이매를 색채와 함께 생각했다. 청색, 회색, 황색. 그 밖에 여러 빛깔이 움직이지 않는 까미의 얼굴에서 떠오르는 것이었다. 사랑하던 여자의 죽음 앞에서마저 색채의 환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모네. 그 환각은 극도의 고통에서 스스로를 들어올리는 부표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새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생명의 본질에 뿌리박은 희열을 표현하고자 한 모네. 어느 때고 그를 감각의 마비 상태에서 건져준 건 언제나 자연이었다. 햇살이 닿으면 일순간 저절로 터지는 꽃망울들. 대문에서 본체 현관까지의 통로는 넘쳐 흐르게 핀 꽃들로 가득한 지베르니의 정원. 까미유가 죽은 지 4년째 되는 해 옮겨온 이 집에서 모네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열렬한 애착을 온통 정원에 쏟아부었다. 80종에 이르는 갖가지 꽃들이 쉼없이 벌이는 잔치. 그것은 그대로 빛과 색채의 향연이기도 했다. 작약의 화원에 바람 부는 풍경을 단숨에 그리려고 시도한 즉흥적인 작품도 있다. 단숨에 그린 습작에서 쏟아져 나오는 타치가 애써 다듬은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모네 자신은 믿었다. 생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지각, 그런 생생한 기쁨을 우리는 자주 꽃 앞에서 느끼지 않았던가. 지베르니의 정원에서는 언제나 한두 명 정도의 화가를 볼 수 있다. 화가의 캔버스에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그 숱한 꽃들. 창과 벽을 푸른색으로 칠한 이 집을 마을 사람들은 모네의 녹색이라고 불렀다. 지베르니에 이사와서도 항상 바다를 그리워하던 모네는 1883년부터 몇 년 동안 자주 이곳을 찾았다.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기가 아주 좋아져서 루아브르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모네가 에트르따에서 쓴 편지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1847년경부터 작은 호텔이나 방가로가 세워져 작가나 풍경 화가들이 곧잘 모였다. 모네도 다른 화가들과 더불어 가파른 절벽이나 해변 풍경을 즐겨 그리곤 했다. 지베르니의 동쪽에 있는 세느강의 지류 에프트강. 강 기슭에는 수십 년 된 포플라가 쑥쑥 뻗어있다. 모네는 지베르니로 온 지 9년째 되던 52살에 한때 그의 후원자였던 오시데시 미망인 앨리스와 재혼한다. 오시데 부인과 그녀가 데리고 온 네 딸은 모네의 생활을 밝고 윤택하게 해주었다. 작품 뱃놀이에서 모네는 고도상의 대담한 시도에 성공하고 있다. 즉, 보트를 화면의 끝으로 보내
도중에서 절단해 인물과 물그림자가 더욱 돋보인다. 오시대 부인의 딸들 중 브랑슈는 야외로 나갈 때는 언제나 화구를 들고 따라왔다. 이 양산을 든 여인은 아마 브랑슈이거나 그의 자매들일 것이다. 바람이 흐르는 풀언덕의 고즈넉한 평화스러움이 화면 가득 배어있다. 빛과 색채와 대기의 시원한 어울림을 이 한 폭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어느 날 지베르니 근처의 리메츠를 산책하다가 모네는 강기슭에 서 있는 한 무리의 포플라를 보았다. 이제 곧 경매에 붙여져 제재소로 실려가는 나무들이라고 마을 노인이 일러주었다. 모네는 낙찰 가격보다 많은 돈을 줄 테니 그림 그릴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 완전히 같은 장소에 이제를 세우고 빛의 효과와 그 차이에만 전 주의력을 기울인 포플라 연작. 노랑, 주황, 연두, 보라, 초록의 원색을 번쩍이면서 이파리들은 쉴 새 없이 빛의 입자를 털어내고 있었다. 장미색 벽에다 녹색 창을 단 모네의 집. 식당 내부는 온통 노란색이다. 벽에 즐비하게 늘어선 접시, 도자기, 판화들. 1854년 일본과의 통상이 다시 시작되자 프랑스 미술가들은 일본 목판화의 세계를 알게 된다. 일본 채색 목판화의 파격적인 구도와 기교적 완벽성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겐 하나의 충격이었다. 모네의 수집품들을 통해 당시의 화가들이 얼마나 전통을 벗어난 새로움에 열광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이제야말로 창문을 열고 자연을 내다볼 때며 아틀리에에서 자연으로 나올 때라고 외치던 청년 모네. 동료들을 부추겨 글레이르 교수의 화실을 아주 떠나가 퐁텐블러 숲으로 들어갔던 모네의 이 방은 참이 유난히 커 보인다. 관전에 출품하기만 하면 낙선되곤 하던 외로운 모새끼를 저 뒤로 두고 지베르니의 백발의 노화가에겐 충실한 동반자가 많이 생겼다. 그 속에서 모네는 그림 그리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앞서 본 에프드 강변의 포플러 연작을 제작하던 1890년 모네는 또 집가리 연작을 동시에 착수한다. 나는 많이 탐구한다. 나는 꾸준히 각기 다른 효과의 집가리 연작을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해가 빨리 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쫓아갈 수가 없다.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낙심천만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순간성, 특히 외관 도처에 넘치 흐르는 빛을 묘사하려면 보다 많이 일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한꺼번에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역질나는 것도 없다. 연작 집가리의 진정한 주제는 빛이다. 빛의 끊임없는 변화를 관찰하려는 시도 속에서 클로드 모네는 필연적으로 그의 예술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모네의 고향 루아브르가 있는 노르망디의 수도 루아. 집가리 포플라 연작을 끝낸 1892년부터 2년 동안 모네는 루앙 대성당 연작에 몰입한다. 모네는 성당 맞은편 건물 2층을 빌려 화실을 차리고 창을 통해 이 웅대한 석조 건물에 도전한다. 1895년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루앙 대성당 연작 20점이
듀랑 류엘 화랑에서 공개됐을 때 그 반응은 굉장한 것이었다. 클레망소는 대성당의 혁명이란 제목의 글에서 교양학적 빛의 움직임을 창조해냈다고 격찬한다. 세잔, 드가, 르누아르도 모네의 기교의 경탄에 맞지 않았다. 이것은 의지가 강한 남자가 혼신을 기울여 그린 작품이다. 모네는 내가 지금까지 본 딴 어떤 화가도 포착할 수 없었던 가변적인 뉘앙스의 충만한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미 순간의 인상이 아닌 쌓이고 쌓인 순간들의 농축되고 순화된 인상. 모네는 빛을 저축할 수가 있었다. 루앙 대성당 연작을 발표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1899년 가을, 모네는 실로 29년 만에 다시 런던 땅을 밟았다. 그는 곧 템즈 강변 풍경 연작에 착수한다. (1900년과 1901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런던을 오가면서 모네는 템즈강 풍경을 그리는데 열정을 기울인다. 일찍이 30살 때 빛과 색채와 대기를 환상적으로 다루는 윌리엄 터너 그림에 심취했던 모네. 터너를 발견했을 때의 경탄이 이제 그 자신의 것이 되려 할 때 안개의 마술이 모네를 괴롭혔다. 무한히 변하는 빛의 드라마를 포착하기란 그 얼마나 어려운가. 결국은 90장이라는 엄청난 캔버스를 그려 없앨 뿐 대부분 완성할 때까지 그릴 수 없어 지베르니로 되돌아온 겨울도 있었다. 모네의 손은 눈을 따라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904년 45점 정도의 작품을 만들었고 5월에 듀랑 류엘 화랑 전시회에는 37점을 발표했다. 빛의 위력은 사물의 형태를 잡아준다기보다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네는 이 국회의사당 시리즈에서 그것을 실증해 보인다. 안개와 빛에 쌓여 몽환적인 실루엣으로 떠있는 국회의사당. 터너처럼 모네 또한 분위기 풍경화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테임즈강의 겨울 안개를 사랑했던 모네는 또 수련이 피는 지베르니의 여름 정원을 아주 좋아했다. 빛과 대기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표정을 바꾸는 물은 천의 얼굴을 보여준다. 1883년 4월 말, 처음 새들었을 때는 한 채의 창고와 과수원이던 이곳을 모네는 조금씩 꾸며나갔다. 1890년에는 빌린 집을 아주 사들였고 세느강의 지류인 에프트 강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만들었다. 못가에는 버드나무와 대숲을 우거지게 하고 정원의 서쪽 끝에는 북 모양의 다리를 세웠다. 아침이면 맑은 흐느낌처럼 수련이 피는 지베르니 정원은 빛의 화가 모네의 꿈의 거울이었다. (1899년) 모네는 수련을 그리기 시작한다. 친구인 시슬리가 죽고 딸 슈잔느가 죽은 해이다. (48점의) 수련 연작을 가지고 1909년 개인전을 열었다. 이때 모네의 나이는 69이었다. 이 전시회에 왔던 류시엔 데가부가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당신의 훌륭한 전람회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여성의 얼굴같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물, 그늘이 많고 태양이 옷을 적시는 물, 하루의 모든 시간이 사람의 이마에 주름살처럼 파져있는 물을 그림 속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친애하는 모네씨, 당신을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악수를 보냅니다. 이 찬사 속에 수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모네의 예술은 완벽하게 이해받은 것일까? 자연의 모든 것을 빛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내 그림의 꿈이죠. 7월의 태양이 그 현란한 빛살을 마구 쏘아대는 여름날, 수면의 반사광선을 살피고 주변의 색채 변화와 물의 영상을 찾아보기 위해 수련을 소재로 잡은 겁니다. 여러 비평가들의 갈채 속에 전시회를 끝내고 난 2년 후인 1911년, 두 번째 아내 앨리스가 죽는다. 모네의 한쪽 눈에 백내장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다. 1차 대전이 시작되기 몇 달 전, 아들 장도 죽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붓을 들지 않고 있던 모네를 시리의 밑바닥에서 구한 건 친구 클레망소였다. 장식에 쓰이는 대작을 해보고 싶다는 모네의 말에 클레망소는 곧 착수하도록 격려했다. 폭 12m, 길이 22m 되는 이 커다란 화실은 클레망소의 의뢰로 대규모 수련 연작을 그리기 위해 세워졌다. 천정이 유리로 되어 항상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아뜰리에에서 거대하고 신비스런 장식화의 제작이 시작됐다. 세로 1.2m, 가로 2m짜리 캔버스가 12장, 동시에 바퀴가 붙은 이젤이 소용됐다. 모네는 이 아뜰리에에서 처음으로 자연을 앞에 놓지 않고 제작했다. 상당히 큰 캔버스를 연못가에 세우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커다란 돌이나 말뚝에 밧줄로 매고 제작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4년 동안 나날의 인상을 보태나갔다. 클레망소는 국가에 기증할 수련을 고르기 위해 1918년 지베르니에 왔다. 3년 후인 1921년 4월 12일 기증의 서류에 서명하고 다음 해 3월 25일 국가의 소유가 됐다. 모네는 파리에 받아들일 만한 벽이 완성될 때까지 지베르니의 아틀리에에 두고 고쳐 그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923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모네는 가족이나 친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수련 대연작에 붓을 댄다. 83세 노인의 집념 어린 작업은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여기서 수련은 물의 평면을 규정하고 하늘과 물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이 거대한 연작에 있어서 습작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대자연의 단면이며 경이로운 시각에 의해 잡힌 한순간의 빛과 그늘이다. 나는 언제나 이론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 내가 세운 공적이라고는 가장 순간적인 상태들에 대한 내 인상을 전달하려고 탐구하며 자연을 직접 대하고 그렸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대부분 전혀 인상주의자들이 아닌 한 그룹에 부여된 명칭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다.
이 오랑지리 미술관은 모네의 수련 대작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건물이다. (1926년 12월 26일) 모네는 지베르니 자택에서 운명했다. 향년 86세. 물의 정원이 보이는 지베르니 교회 묘지에 클로드 모네는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잠들어 있다. 빛과 대기로 물든 자연 속에서 새가 노래하듯이 생명의 자발성을 색채로서 실현코자 했던 클로드 모네. 그는 규격화된 지식과 그릇된 권위를 거부하고 감성의 순수성을 되찾고자 했다. 빛의 본질에 대한 졸기찬 탐구와 실험으로 이어진 클로드 모네의 예술은 자유정신의 고귀함에 대한 영원한 증언으로 기억될 것이다.